보호소에서 잘못 보내준 흰 진돗개 한 마리. 처음에는 고양이를 원했습니다. 할머니는 난감했지만 이것도 인연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실수로 입양된 이 아이에게 마음을 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표현도 없는 개라 무시당했지만 먼 땅에서 그레타의 가족을 무려 3대 동안 모두 지켜낸 진정한 가족, 노을이.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북부의 얼어붙은 호숫가 마을. 겨울은 길고 나무들은 하루 종일 눈을 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풍경 속 외딴 집 한 채에는 회색빛 머리를 가진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타, 75세, 은퇴한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그레타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책을 좋아했고 고요함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서서히 줄여가며 살아온 그레타에게 이 외딴 집은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서 너무 조용한 밤이면 그레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무도 앉지 않는 부엌의 의자 하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레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하얀 들판, 정지된 나무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깃발. 그레타는 가끔 커피잔을 들고 입술을 축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익숙한 일이야. 그런데 가끔 너무 익숙해진 게 문제지. 그레타는 결국 결심합니다. 혼자라는 감각을 조금 덜어낼 무엇인가를 드리기로요. 그렇게 찾아간 건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의 국제 입양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처음엔 고양이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고양이는 조용하고 독립적이고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착오가 있었던 걸까요? 집 앞에 도착한 보호소 차의 문이 열리고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내민 것은 하얀 털의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낯선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미국 땅을 밟은 한국의 유기견, 진돗개 노을이었습니다. 흰빛에 가까운 털, 날렵하지만 얌전한 체형, 무엇보다 그 눈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요하지만 매섭게 닫혀 있었고 무언가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듯한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예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이름은 노을이라고 붙였지만 부르면 오지도 않죠. 그레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아이를 원했어요. 너무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 아이. 그게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겠네요. 첫날 노을이는 현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레타가 불러도 밥을 줘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바깥을 멍하니 바라봤죠.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며칠이 지나도 노을이는 말을 듣지 않았고 집안 어디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레타는 노을이를 억지로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물그릇을 새로 갈고 부드러운 이불을 문 앞에 펴주었습니다. 그레타 역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겨울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레타는 마당에 장작을 꺼내려다 미끄러져 그만 장작더미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레타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숨을 헐떡이며 손을 뻗었지만 눈밭에서 대답이 들려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노을이가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귀를 세우고 킁킁대더니 바로 마당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눈밭을 헤치고 장작더미 앞에 도달한 노을이는 그레타를 보고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하던 개가 처음 내는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레타는 놀라 노을이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는 주변을 빙글 돌며 짖고 그레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길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30분 후 눈길을 지나 이웃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노을이가 집과 길 사이를 왕복하며 사람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레타는 벽난로 옆 침대에 누워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에는 노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넌 날 구했구나.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노을아. 노을이는 말없이 눈을 깜빡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 신기하네. 말도 없고 표정도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노을이는 더 이상 창밖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문 가까운 자리에만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그레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엔 그레타의 발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레타는 책을 읽는 의자 옆에 노을이의 담요를 펴주었습니다. 혼잣말에 답해주는 건 아니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아이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타는 하루가 저물 무렵 조용히 노을이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넌 참 잘 왔어.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노을이는 그 말을 이해한 듯 한번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둘의 첫 번째 계절이었습니다. 눈보라와 함께 시작되었고 마음속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노을이가 그레타의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은 지 몇 달이 흐른 겨울 끝자락. 호숫가의 얼음이 조금씩 녹고 나무들 사이에도 초록빛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타는 매일 아침 노을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노을이는 목줄을 느슨하게 잡더라도 그레타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따라왔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어도 오가는 신뢰가 생긴 듯 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서 쓸쓸하게 겨울을 났을 거야. 그레타는 노을이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노을이는 고요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봉투에는 짧게 에이바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바쁜 일정으로 몇 달간 해외에 나가게 되었고 그동안 딸의 딸, 즉 그레타의 손녀 에이바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에이바, 이제 14살이지. 며칠 뒤 에이바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재킷에 이어폰을 낀 채 버스에서 내린 에이바는 그레타를 보자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시큰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이바를 맞이했고 노을이는 현관 뒤편에서 조용히 에이바를 지켜봤습니다. 에이바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노을이를 처음 본 에이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있어? 난 짖는 소리 듣기 싫은데. 노을이는 에이바를 향해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낮게 숨을 들이켰고 천천히 돌아서서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레타는 벽난로 앞에서 노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아이는 지금 마음이 얼어 있거든. 나도 예전에 그랬단다. 사실 이전부터 딸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카고에선 아이가 마음을 놓을 곳이 없는 것 같아. 에이바는 부모의 이혼 이후 심리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그 상처를 키워온 아이였죠. 엄마는 상담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조용한 환경에서 에이바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미네소타 호숫가의 집으로 그레타의 품으로 에이바가 보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온 첫날 밤, 에이바는 방 안에 틀어박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노을이는 조용히 그녀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에이바는 여전히 말수가 없었고 노을이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레타는 어느 날 오후 에이바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땠니? 안 가도 되잖아, 여기선. 에이바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레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레타는 혼자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는 소파 밑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레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었습니다. 노을. 아, 노을이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단호하고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에이바는 이어폰을 낀 채 방 안에 누워 있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짖는 거야?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노을이가 에이바를 향해 뭔가를 전하려는 듯 짖고 달려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레타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본 순간 에이바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노을이는 그레타의 옆에 앉아 있었고 에이바는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레타의 의식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응급치료를 받고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레타는 병상에서 에이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노을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말을 들은 에이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에이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촐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노을이는 그 장례식 내내 입을 다문 채 무덤 가까이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노을이는 다시 현관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레타가 문을 열고 나올 것을 믿는 듯이 에이바는 안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노을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개가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저녁, 마을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두터운 구름 사이로 조용히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슬픔의 침묵처럼 쌓여갔습니다. 노을이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현관 앞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레타가 평소 입던 코트가 걸린 문 앞에서 눈이 쌓여도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이바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난로 앞은 따뜻했지만 창문 바깥은 너무도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 거야? 그 후에도 며칠 동안 노을이는 하루 대부분을 문 앞에서 보냈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도 현관이 보이는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에이바는 그런 노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노을이에게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에이바는 조심스럽게 노을이의 밥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 좀 먹어. 계속 굶으면 안 돼. 노을이는 에이바를 바라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다시 문을 응시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거야? 할머니가 다시 올 거라고 믿는 거야? 에이바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노을이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있었고 기나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더 깊게 내렸습니다. 에이바는 노을이가 눈을 맞으며 앉아있는 걸 보다 못해 현관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그만 좀 해. 여긴 안 올 거잖아. 안 돌아온다고. 순간 노을이가 고개를 돌려 에이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수용,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단호함. 에이바는 그 시선을 마주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에이바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알아. 안 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지? 에이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지그시 물었습니다. 노을이는 에이바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에이바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에이바는 밤마다 할머니의 빈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레타가 남긴 책, 손때 묻은 컵,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서랍 안쪽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을이와 함께한 첫겨울. 혼자였던 나의 시간에 따뜻한 숨이 깃들었다. 에이바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의 자리를 대신해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노을이는 조용히 발밑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에이바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노을이의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나가진 않지만 리드주를 손에 쥐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한 이웃이 찍은 노을이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진돗개, 며칠 동안이나 밥도 먹지 않고. 그 사진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뉴스 인터뷰가 진행됐고 기자들은 노을이의 충성심에 감탄했습니다. 이 개는 매일같이 같은 곳에서 눈을 맞고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돌아오지 못한 주인이 늘 지나던 현관 앞이라는 겁니다. 진돗개, 미국 북부에서 충성의 상징이 되다. 카메라 앞에서도 노을이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관 앞을 지켰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마음을 적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노을이를 보기 위해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간식을 두고 갔고 어떤 이는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노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을이의 기다림은 사람의 손길이나 동정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이바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는 도망치지 않았어. 슬퍼도 무서워도 그 자리에 있었어. 에이바는 중얼이며 노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노을이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에이바는 노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그레타의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노을이는 그녀의 옆에 앉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하늘로 사라졌고 노을이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바는 리드줄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산책 가볼래? 노을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곤 에이바 곁에 섰습니다. 그레타가 걸었던 길을 이제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자 눈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호숫가는 천천히 물소리를 내며 살아났고 집 주변의 흙길에도 풀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바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노을이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바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춥진 않아, 노을아? 노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이바의 옆에 조용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연락이 온 것도 그맘때쯤이었습니다. 에이바, 돌아올래? 다음 주쯤 비행기표 보내줄게. 에이바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을이의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같이 있을까? 조금만 더 여기서. 사실 그레타가 쓰던 서랍장에서 에이바는 오래된 노트 몇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레타의 짧은 일기와 글 감상, 그리고 에이바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에이바. 말로 다 하지 못했지만 너는 언제나 소중한 아이였단다. 노을이는 말이 없지만 마음을 주는 법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에이바도 언젠가 그런 존재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에이바는 눈을 감고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에이바에게 닿았습니다. 서투른 감정, 억눌렸던 말들, 들리지 않았던 위로들이 이제야 겨우 마음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에이바는 매일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와 함께한 하루의 산책, 노을이가 바라보는 창밖의 모습, 그리고 마음에 조금씩 생겨나는 평온함. 보통은 수첩에 적었지만 가끔 SNS에 적어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SNS에 올린 노을이의 사진과 짧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개의 눈빛이 정말 깊네요.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에이바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글로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에이바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노을이 같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정말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엄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올래라는 엄마의 말이 에이바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됐니? 에이바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학교는 갈게. 하지만 방학마다 여긴 꼭 올 거야. 여기서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 그레타의 유언장은 그 무렵 변호사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노을이를 에이바에게. 서로와 함께라면 둘은 다시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 한 장이었지만 그 말은 에이바의 마음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에이바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바는 조용히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래. 할머니가 그렇게 정했어. 노을이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이불 깔린 바닥 위에 천천히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이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대학의 문예창작학과와 동물복지학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노을이와 함께 지낸 시간은 에이바의 글을 깊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점점 에이바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지역 동물보호단체의 스토리텔링 담당자로 취직했죠. 유기동물들의 구조 과정, 회복기, 입양 후의 삶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에이바의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에이바가 쓴 이야기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어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노을이가 있었습니다. 에이바는 인터뷰에서 종종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요? 글쎄요. 어쩌면 제가 지켜준 게 아니라 그 개가 저를 지켜준 거였는지도 몰라요. 노을이는 여전히 에이바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또 한 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바는 글을 쓰는 삶을 이어가며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노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미네소타 마을에 정착했지요. 그리고 그 조용한 호숫가 집에 또 하나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작고 연한 피부의 아기. 이름은 클레어. 에이바와 남편이 신중하게 고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눈망울과 따뜻한 체온을 지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노을이는 이제 노견이 되어 느릿느릿 걸었지만 아기의 곁을 지키는 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에도 자장가가 들릴 때에도 노을이는 아이 침대 아래에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클레어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바는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2명의 부모가 있어. 그리고 가장 묵묵한 보디가드가 있지. 에이바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에이바는 유모차에 클레어를 태우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노을이는 유모차 옆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본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푸르른 잔디, 살랑이는 바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날. 아이는 잔잔한 바람을 받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멀리서 갑작스레 핏불 테리어 한 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견주가 뒤늦게 뒤를 쫓았지만 잔뜩 흥분한 개를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핏불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유모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간의 3초도 되지 않는 시간. 에이바는 반사적으로 유모차에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을 돌려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섰을 때 핏불이 그대로 에이바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허벅지 뒤편을 깊게 파고들었고 에이바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노을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늙은 몸으로 힘없는 다리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로
노을이는 핏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노을아! 두 마리의 개는 격렬하게 몸을 부딪히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핏불은 날뛰며 노을이를 물었고 노을이는 뒷걸음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등에서 피가 나고 어깨가 찢어지면서도 노을이는 핏불의 목덜미를 물었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아기 쪽으로는 단 한 번도 핏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에이바와 아기 쪽을 막아선 채 그 어떤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았죠. 에이바는 아기를 안은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핏불의 주인도 뒤늦게 달려왔고 몇 명이 함께 달려들어 두 마리를 떼어놓았습니다. 노을이의 하얀 털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한쪽 다리는 제대로 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고 그렇게 에이바와 아기, 노을이는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에이바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노을이 덕분에 치명적인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난리통에 다행히 아기도 무사했죠. 하지만 노을이의 부상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고령의 출혈, 다리 골절까지 겹친 상태였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개 고령입니다. 부상도 깊고 출혈도 많았어요. 솔직히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에이바는 울며 노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우리를 또 지켜줬어. 제발 한 번만 더 먹혀줘. 걱정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노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며칠 뒤엔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깊은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다시 에이바의 발치에 누울 수 있을 정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에이바는 조용히 노을이의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 노을아. 넌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를 지켜줬어. 노을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노을이의 숨결은 깊었고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노을이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을이가 예전처럼 곁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점이었지요. 노을이는 소파 뒤, 아이 장난감 상자 옆, 커튼 뒤 같은 조용한 구석에 숨어 있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던 에이바도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본능. 노을이도 알고 있는 거구나. 에이바는 억지로 노을이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노을이가 원하는 곳에 담요를 깔아주었고 사료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별이 예쁘게 뜬 어느 날 밤, 노을이는 다시 아기 클레어의 침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누워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잠깐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에이바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넌 마지막까지 가족이었어, 노을아. 가장 용감하고 가장 따뜻한 가족이었어.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호수도 조용히 얼어붙은 채 하늘의 별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담요 끝자락을 잡고 있었고 노을이는 움직이지 않은 채 고요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들리는 건 오직 아이의 숨소리와 노을이의 느린 호흡뿐이었습니다. 에이바는 노을이의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노을아. 이제 쉬어도 돼. 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줬어. 노을이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곤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노을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울음도 소리도 없이 그저 가족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가장 노을이답게 에이바는 노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노을이의 몸은 작고 가벼웠고 마치 오랜 시간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잘 가. 그레타 할머니가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에이바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을이는 호숫가의 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그레타 할머니가 생전에 책을 읽던 흔들의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레타도 노을이도 그 자리에 함께 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에이바는 노을이를 기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책의 제목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노을이는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책은 조용히 출간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했습니다. 말없이 기다리는 것.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한 마리의 개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이바는 강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개는 저를 기다려 주었고 제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요. 노을이는 제게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존재였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숨을 삼키는 기척만 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아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에이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느껴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에이바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한 줄기 눈물처럼 따뜻한 기억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기 클레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또박또박 하기 시작했고 스케치북에 색깔 있는 세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바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크레파스를 꺼내 색칠하는 순간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하늘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강아지를 그리고 어느 날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완성한 그림 한 장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집이에요. 에이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이 달린 집, 해와 나무, 그 옆에 서 있는 세 식구.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또렷하게 그려진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옆, 집 앞 해를 배경으로 선 흰 개 한 마리. 에이바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클레어, 이건 누구야? 이 하얀 개 말이야. 클레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에이바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노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클레어는 1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를 기억하기엔 너무 어렸던 나이였지요. 그런데도 그림 속에는 노을이가 있었습니다. 노을이의 눈, 귀, 꼬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사이에 함께 서 있는 그 위치. 그날 밤 에이바는 그 그림을 조심스레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을이가 잠들어 있는 나무 아래의 작은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그림을 흔들었고 호수 너머에서는 부드러운 물살이 스르륵 스쳐갔습니다. 에이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노을아, 넌 지금도 우리 가족이야.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로. 그리고 고개를 들어 별빛이 흐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말없이도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을 것 같은 존재. 충성과 사랑을 알려준 노을이가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듯 했습니다.